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저축의 중요성과 소득, 소비, 저축 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이자, 인플레이션 및 세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소비, 저축. 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소득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받는 봉급이 소득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과 비교해서 수입이란 무엇일까요? 수입은 가계 내로 유입되는 모든 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받는 봉급뿐만 아니라 만기가 되어 찾은 저축 상품의 원금과 이자, 그리고 부동산을 매도해서 받은 돈 등 모두 수입에 포함됩니다. 소득은 원천에 따라서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봉급이나 상여, 수당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은 재산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낮다고 하겠습니다. 이전소득은 정부 보조금이나 상속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은 발생의 규칙성에 따라서 경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자나 배당금 같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경상소득이라고 합니다. 가계는 예측 가능한 정기적인 소득인 경상소득을 기반으로 지출과 저축,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한편 일시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임시소득 또는 비경상소득이라고 합니다. 경조금이나 퇴직금, 일회성 보너스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임시소득은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계의 지출과 저축, 투자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밖의 임시소득이 생길 경우에는 부채를 사용 안 하거나 미래를 위한 준비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실질가치 여부에 따라서 소득을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물가 수준에 따른 실질 구매력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을 화폐 액면가치 그대로 나타낸 것이 명목소득입니다. 명목소득은 물가의 변동에 따라서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력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질소득은 명목소득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눈 것인데요.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반영해서 구매력을 평가한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가게의 소득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에 물가지수는 100에서 150으로 올랐다면 실질소득은 증가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명목소득은 분명히 1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명목소득 60만 원을 물가지수 150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실질소득을 구해보면 40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명목소득이 10만 원 늘어났을지라도 물가 상승을 감안해보면 실질소득은 6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과 관련된 여러 개념들 중에서 가처분 소득이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은 처분이 가능한 소득, 그러니까 개인의 소득 중에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지출이 가능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개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과 같은 비소비 지출을 빼고 남은 소득을 말합니다. 이 소득을 소비나 저축, 투자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처분 소득은 실제 가계가 소비 지출과 저축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할 때 유용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소득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30.5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에 근로소득이 65.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업소득이 18.7%, 이전소득이 13.5%, 재산소득이 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가처분 소득은 426.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이란 무엇일까요? 지출은 재화와 용역을 취득하기 위해서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출은 가계의 소비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값으로 활용됩니다. 지출도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경상지출은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기타 각종 요금 등을 말합니다. 임시지출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로 지출이 생기거나 규칙적이지 않은 지출을 말합니다. 의료비, 손님 접대비, 의류 및 가구 구입비 등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지출은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월세, 세금, 이자 비용 등과 같이 지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을 고정지출 또는 정액지출이라고 합니다. 또한 식료품비, 교양 오락비 등과 같이 가계의 의도에 따라서 지출 금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변동지출이라고 합니다. 가계가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출의 축소가 필수적일 텐데요. 변동지출 중에서 절약할 수 있는 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배운 가처분 소득은 비소비지출을 가계의 소득에서 뺀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평균적인 가계는 어떤 항목에 얼마나 지출을 하고 있을까요? 통계청의 2019년 가계 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 중에서 음식, 숙박이 1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식료품, 비주류 음료, 교통비, 주거, 수도, 광열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는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한정된 자원을 잘 관리해야 저축을 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합리적인 소비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도록 합리적인 선택과 합리적인 사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소비는 개인이나 가족의 삶의 질을 낮출 수 있으므로 소비 행동이 이루어지는 구매 단계별로 합리적인 소비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먼저 구매 전에는 예산을 작성하고 합리적으로 소비 지출을 배분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소비 지출 배분을 위해서는 우선 필요가 욕구보다 우선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정보는 가족이나 친구, 각종 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나 소비 정보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매 단계에서는 구매 시점, 구매 장소, 결제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상품의 특성과 개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구매 시점은 계절, 주중, 주말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게 구성원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매 장소는 백화점이나 일반 소매점, 창고형 대형 할인점,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과 인터넷, TV 홈쇼핑, 모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방법이나 일시불 또는 할부로 결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현금 결제에 비해서 충동구매나 과소비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획적인 구매가 되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매 후에는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계의 저축과 소비 지출의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매 후에는 구매한 제품에 대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거나 후회하는 등의 구매 후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미리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자료를 보면서
비합리적인 소비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합리적인 소비의 유형 중 첫 번째는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밴드웨건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흔히 사용하던 운송수단인 포장마차를 말하는데, 당시에는 금광이 있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다른 사람들을 따라 서부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주관이나 기호에 따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나 모임 등의 소비를 따라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소비 트렌드나 유행을 쫓아가거나 좋아하는 유명 스타가 나오는 광고를 보고 소비하는 등의 행동을 말합니다. 비합리적인 소비의 유형 중 두 번째는 양떼 효과입니다. 양떼 효과는 양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거나 소외되기 싫어 그 행동이나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다른 사람을 따라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뒤처지기 싫어서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소비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합리적인 소비의 유형 중 세 번째는 스놉 효과입니다. 스놉 효과는 속물 효과라고도 하며 밴드웨건 효과와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물건은 구입하지 않고 남들과 구별될 수 있는 특별한 물건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차별화시키려는 소비 행동을 말합니다. 사치스럽더라도 본인만의 개성을 살리기 위한 가치 판단에 의한 소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행동은 아닙니다. 마지막 비합리적인 소비의 유형은 베블렌 효과입니다. 베블렌 효과란 상류층이 자신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고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치품을 소비하는 행동을 말하며, 가격이 오르는 데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거나 과시 욕구 때문에 상품의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명품이나 최고가 제품을 소량 한정 판매할 때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비합리적 소비 행동이 포함됩니다. 앞서서 소득과 소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저축이란 무엇일까요? 저축이란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정된 일자에 이자와 원금을 확실하게 회수해서 안정적인 미래 소득을 얻는 것이 저축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동기로 저축을 하는 것일까요? 저축의 동기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 생애 주기의 각 단계에서 소득과 지출의 일시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 자녀 교육 및 결혼, 은퇴 이후의 노후의 삶에 대비한 저축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둘째, 실업, 질병, 사고,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동기로 저축을 하기도 합니다. 셋째, 상속적 동기에 의한 저축으로 자손에게 물려줄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축과 투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본래 아껴서 쌓아둔다는 저축의 개념 속에는 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도 현재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에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정된 이자율을 보장받는 저축과 달리 투자는 미래 현금 흐름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저축으로 발생하는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수익이 매우 적거나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2. 저축의 가치. 저축을 하게 되면 이자가 붙게 되는데요.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리와 복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달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원금이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달리를 적용한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에 1 더하기 연이자율 곱하기 저축 연수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복리란 중복된다는 뜻의 복과 이자를 의미하는 리가 합쳐진 단어로서 말 그대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복리를 적용하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를 붙여서 미래 가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복리를 적용한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의 1 더하기 연 이자율을 저축 연수 거듭 제곱을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연 4% 이자율로 3년간 저축한다면 미래 가치는 얼마일까요? 먼저 단리를 적용한 경우에는 1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0.0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하면 112만 원이 됩니다. 복리를 적용한다면 1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0.04의 3승 이렇게 계산하면 112만 4,864원이 됩니다. 같은 4% 이자율을 하더라도 복리를 적용할 경우에 저축의 미래 가치가 더 크게 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급격히 커집니다. 이 그래프는 100만 원을 연 4% 이자율로 저축한 경우 자산이 10년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연 4% 이자율의 금융상품에 저축할 때 50년 후에 단리를 적용하면 300만 원이 되지만 복리를 적용하면 710만 원이 넘어서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100만 원을 30년 동안 저축할 경우에 연 이자율이 각각 4%, 8%, 12%라면 자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자율이 연 4%에서 8%나 12%로 되었을 때 단리의 경우에는 순이자가 120만 원에서 240만 원, 360만 원으로 단순히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반면에 복리의 경우에는 순이자가 224만 원에서 906만 원, 2,896만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저축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의 효과가 더욱 커지는 복리 상품이 단리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관계로 계산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72의 법칙을 이용하면 대략적인 복리 효과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72의 법칙이란 복리를 계산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기를 손쉽게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72를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로 불어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돈을 연 5%의 복리 상품에 넣는다면 원금이 2배인 200만 원으로 불어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답은 72를 5로 나눈 값인 14.4년입니다. 또한 72의 법칙은 목표 수익률을 정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10년 안에 원금이 2배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의 수익을 내야 할까요? 답은 72를 10으로 나눈 값인 연 7.2%입니다. 이렇게 72의 법칙을 이용하면 원하는 목표 수익률이나 자금 운용기간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저축액이 큰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30년 후 필요한 노후 자금을 5억 원이라고 한다면 이를 매달 일정액의 저축을 통해서 모으려고 할 때 이자율에 따라서 저축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가 1%라면 매월 저축액이 119만 1,531원이 되어야 합니다. 5%라면 거의 절반인 60만 775원이 필요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평균 예금금리가 12%였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자율을 12%로 가정하게 되면 매월 저축액이 14만 3,063원으로 크게 감소합니다. 결국 30년 동안 동일한 5억 원을 모으는 데 필요한 저축액이 금리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5억 원을 은행에 맡겨두고 20년 동안 원리금을 매월 일정액씩 찾았을 때 이자율에 따라서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금리가 1%라면 매월 인출액은 229만 9,472원입니다. 2%라면 252만 9,417원입니다. 5%라면 329만 9,779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평균 예금 금리였던 12%를 가정하면 550만 5,431원으로 월 인출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저금리 시대에는 노후 대책을 위해 모아둬야 할 자금도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가가 상승할 경우에 동일한 화폐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가계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구매력이 하락하게 되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금융상품에 저축하거나 투자해서 얻게 되는 수익도 물가 상승에 따라서 실질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목금리란 말 그대로 표면상의 금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질금리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계산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금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 2.5% 이자를 지급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에 1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2%였다면 실질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연 0.5%에 불과합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저축한 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소비를 미래로 이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축에 있어서 세금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자 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통해서 금융회사가 일률적으로 14%,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금융상품 중에는 비과세 상품과 세금 우대 상품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찾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금융 예탁금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1인당 3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상호금융에는 지역농축협, 지구별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만이 해당되며 저축은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형저축, 보험, 펀드의 경우 7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됩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 상품 중 저축기간을 10년 이상 유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가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가입 시 비과세를 요청하면 1인당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세요. 소득, 소비, 저축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소비는 현재와 미래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경제행위입니다. 이자의 계산 방법은 단리와 복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복리는 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장기저축이 필요한 노후 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인플레이션과 세금은 저축 원리금의 가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